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간입니다.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의학과 과학에 대한 재미난 책을 골라오셔서 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여기 과학이라는 헛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을 꽤 많이 탄 책인데요. 아태이론 물리센터 선정 올해 과학책, 세종도서 교양부분, 과학창의재단 우수 과학도서 등에 선정된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네, 박재영의 과학이라는 헛소리. 어떤 내용들이에요? 유사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인 박재영님은 과학 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인데요. 출판사의 권유로 유사과학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쓰다 보니 유사과학에 배우가 있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 유사과학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 권으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유사과학이 뭐예요? 유사과학은 이제 영어로 슈도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슈도라는 것이 이제 뭐 거짓, 뭐 유사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를 음.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네요. 가짜 정보. 닮아 있죠. 예, 네. 예, 예. 자, 근데 이런 유사 과학이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많이 침투돼 있죠. 뭐 수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의 좋은 얘기를 들려주면 물의 결정이 아름답게 변해서 뭐 몸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런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불티나게 팔렸었는데요. 이건 이제 어느 일본인이 쓴 책인데 그는 이제 과학자도 아니었고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그가 제시한 연구가 굉장히 허술했고 또 이것이 현재는 유사과학의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진료실에서도 수도 없이 유사과학들을 만나는데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TV에 봤더니 이 치료법으로 하면 척추 질환이 다 낫는다는데 진짜냐? 뭐 네. 혹은 이 건강식품을 먹으면 뭐 질병이 다 낫는다는데 진짜냐 물어보시는데 일부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은 다 낫는다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거 그것은 유사과학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과학이라는 헛소리냐 이걸 이제 잘 구분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구별해 내기 위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거는 과학적 회의주의라는 마인드를 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거는 합리적 회의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의심하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명제도 그냥 믿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자는 모든 명제에 대해서 회의적 시선을 거두지 말고 이 명제들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유사과학의 사례들 좀 하나씩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와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예, 예. 헛소리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좀 존재하는 예, 것 예. 같은데 예. 그 중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예.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자는 예. 그분들을 향해서 예. 당신 정말 비만 맞아?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물만 먹으면 음, 화장실을 자주 갈 뿐 그 물로만 살이 찔 수는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지방으로 변하지 않고 그러면은 물만 많이 먹어도 살찐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기초 대사량이나 활동 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음, 실제로 자세히 본인의 습관을 들여다 보면은 좀 더 손쉽게 군것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달게 더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네, 습관이 있거나 혹은 몸을 좀 덜 쓰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비만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비만이 맞느냐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비만은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측정하는데요. 네, 이것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인데 이것이 25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30에서 35 이상이면 이제 비만, 그 이상이면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시아인 1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은 과체중도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가 돼요. 무려 100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마르고 보기 좋은 몸매를 극단적으로 선호할 필요는 없다. 내가 적당히 과체중인 것들도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더불어서 그러나 비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위험할 음. 수 있으니 비만을 손쉽게 개선하려 하지 말고 정말 정석, 운동하고 좀 과식 줄이고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노력은 안 하고 그렇죠. 예.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사과 헛소리들이 많이 현혹되는 것 같아요. 속는 네. 거죠, 거기에. 네. 예. 그런가 하면 건강기능식품들도 참 많아요. 이제 네. 대표적으로 책에서는 발효식품하고 콜라겐을 음. 소개합니다. 첫 부분부터 효소를 다루는데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효소라는 게 이제 뭔지 보면은, 효소는 생체 촉매입니다. 촉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이 있을 때 그 화학 반응을 좀 가속시키거나 느리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게 촉매인데, 우리 몸 안에 이제 이런 효소가 많아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펩신, 트립신, 수크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몸에서 중요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효소를 먹어서 건강해진다라는 이제 건강식품들이 네.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요, 효소 자체가 위, 뭐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아미노산이라는 최종 단위가 되고, 이것으로 흡수가 되면 이 아미노산이 효소에서 온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다시 몸에서 효소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마치 레고를 자동차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 부셔서 집에 가져가서 만들면 꼭 반드시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음. 뭐 더불어서 콜라겐도 마찬가지고요. 콜라겐도 우리 예전에 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뭐 광고도 네. 있었는데, 피부에 콜라겐을 바른다고 해서 이 콜라겐이 세포막을 투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좀 봐야 된다. 우리가 효소 하면 되게 좋아 보이고 콜라겐 네. 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정말로 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지 보자 음. 얘기죠.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김치도 네, 발효식품이고요. 예, 뭐 예, 된장, 고추장 예, 뭐 예, 예,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아, 지식인가요? 그렇진 그건 않죠. 예, 아니고요. 예. 네. 발효식품이 갖는 뭐 건강에 도움들은 있겠으나, 음. 이것을 이제 상품화해서 과도하게 포장한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소 자체 그 성분이 그대로 몸에 예,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이미 작용을 해서 몸에 좋은 성분으로 바뀌어 있는 거. 맞아요. 네, 예,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발효식품들에서 예, 예. 얻고자 하는 네, 이득이다 우리가.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알고 있던 지식 중에서 이제 유사과학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비타민 관련해서도 예. 그런 것들이 비타민도 있다면서요. 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좀 많았었는데, 천연 비타민 함유라고 해서 음. 우리는 합성 비타민 아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천연 앞에 아, 붙어요. 그럼요. 네. 천연. 그러면 과연 이분이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천연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으냐, 혹은 또 그 천연이라는 게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네. 천연에 비타민 C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함유량이 높은 게 이제 유자인데요. 유자가 100g당 150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는데, 그러면 요 유자 한 알에서 150mg을 다 뽑아내려면 전부 다 이거를 갈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이런 맷돌 같은 데 갈거나 착즙기에 갈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어떤 화학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화학이 아니라 화학적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천연 비타민을 추출하는 과정 자체도 화학적 과정을 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또 알약으로 만들 때는 첨가물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천연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되고, 특별히 화학 합성을 했더라도 이 천연과 전혀 분자 구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밀히 좀 따져서 화학 합성이 무조건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천연이 아니고 뭐 이 합성, 뭐 화학 이러면 나쁜 거 예예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또한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19세기 말에 화학 공업이 엄청 발달하게 되죠. 이때 이제 암모니아, 황산, 뭐 화학 비료, 화학, 화약 이런 것들을 막 제조하게 되고 더불어서 전쟁을 통과하면서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석유 화학 공업도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이 화학 공업이 강물을 많이 오염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환경 오염 문제들이 화학 공업에서 대두되면서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그 천연 유기농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라는 운동이 펼쳐집니다. 네. 그때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화학, 천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태도는 반드시 이 산업과 사회 구조적인 틀에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이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나은가를 봐야 되는 거지. 천연은 네. 무조건 좋고 화학은 무조건 나쁘다. 이제 이런 인식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칫 유사과학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예예예.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전자기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예예예. 이 전자파에 대한 걱정들도 참 많아요. 이제 이 전자파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제 전자기파라는 건데 이건 파동이거든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공명하면서 나오는 파동인데 이 전자기파는 뭐가 있냐면 뭐 감마선, 엑스레이, 자외선, 뭐 이런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우리에게 쏘였을 때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감마선만 예를 들자면 태양으로부터 늘상 우리는 길을 걸을 때 맞거든요. 근데 이것의 에너지가 높지 않아서 우리 전혀 몸에 해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나 감마선이 고에너지로 우리에게 노출됐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송전탑. 네. 송전탑 근처에 우리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밀양 송전탑 지나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됐었죠. 그런 데선 고에너지의 전자기파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 네. 위험한 게 맞아요. 하지만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가능한 수치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그 고에너지만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네. 너무나 일상적으로 장기간 네. 거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런 이건 어떻게 되는 것들도 건가요? 많이 이제 네. 연구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24시간 동안 뭐 음. 10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그런 경우는 있으나 영향을 줍니까? 예, 쉽지 네. 않죠. 예, 주머니에 항상 네. 들고 있거나 뭐 이래야 되기 때문이겠죠.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에게 잘 들어맞는 듯한 점괘.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네. 점차 유사과학의 실체 이제 다가가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점을 보는 거죠. 뭐 결혼 앞두고 둘이 부부로 잘 살 것인가,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 과학에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은 대략의 확률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놓고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이 정도입니다. 뭐 몇 %입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과학에선 복잡계라고 부르는데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은 비과학이다, 네. 유사과학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점괘는 신년을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정도 수준에서 예예예 재밌잖아요. 받아들이시면 될 것 예, 예. 같네요. 네. 예예예. 근데 뭐 신문에 오늘의 운세까지 나오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예예예. 자, 그런가 하면 이거 참 많이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혈액형에 따라서 네. 성격이 다르다. 예예예. 또 더 나아가서 혈액형에 따라서 뭐 걸리는 병의 종류도 다르고 네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거든요. 네네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예. 아직도 이제 혈액형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습관이 우리 문화에 많이 남아 있죠.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는
어딜 가면 항상 혈액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혈액형이라는 게 밝혀진 거는 20세기 초에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분이 이제 ABO식 혈액형하고 RH식 혈액형을 다 발견하신 건데, 이 당시에 수혈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들을 연구하다 보니 타입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타입을 알게 됐고, 이 타입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적혈구 바깥 세포막에 있는 당단백의 종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시 독일에 우생학이 많이 퍼져 있던 독일에 어떤 학자가 둥게른 박사라는 분이 가지고 와 가지고 A형은 게르만족이 많고 뭐 B형은 아시아인한테 많은데 A형이 훨씬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했고, 이거를 당시에 독일에 유학 갔던 일본 학자가 또 일본에 가져와 가지고 성격 유형으로 변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음. 이것이 이제 사장돼 있다가 또 일본에서 1970년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아마 과학적이진 당연히 않죠. 왜냐하면 적혈구 세포막의 당단백질하고 성격 관계는 없죠. 음. 근데 이제 뭐냐면 사람을 좀 파악하고 싶은 욕망, 네. 그리고 내 성격의 특징들을 좀 잘 이해하고 싶은 욕망들이 음. 혈액형별 유형하고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서 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유사과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도,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는 경우에 또 네네. 이념이나 또 네네네.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는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 네네. 좀 이런 것에서 활용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뭐 게르만족, 특히 백인 뭐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생학으로 활용됐던 건데, 지금 현재의 유전학에 따르면 흑인, 백인, 황인으로 인류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프리카 북부에 사는 마사이족도 피부색이 검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사는 피그미족도 피부색은 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종족입니다. 더불어서 뭐 중남미 원주민도 피부가 검고, 혹은 멜라네시아나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도 피부가 검지만 이들은 다른 종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한 종족이 1000년 이상 더운 지역에 살게 되면은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피부가 검게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지, 그것은 어떤 인종적 차이로 그 피부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든 이 인종은 우리가 피부색이 달라도 다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지금 유전학이나 인류학자들의 결론이고, 그러니까 인종은 없고 인종주의만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예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사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네. 이 즈음에서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 거. 처음에 말씀을 좀 언뜻 해주셨는데요. 누가 왜 만드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퍼진 겁니까? 아니면 이 좀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오해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요 저자는 유사과학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욕망, 음, 두 번째는 개인의 잘못된 신념,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두 번째 개인의 잘못된 신념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고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이제 믿는 오류인데요. 음, 이것 또한 근데 위험한 것은 큰 피해를 주변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네. 그리고 이제 1번과 3번 기업의 욕망, 정치적 이데올로기 같은 음, 경우에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게 과학의 탈을 쓰고 크게 부풀려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이 이제 희생 당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유사과학을 볼 때는 누가 이득을 보는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욕망과 관련된 게 사실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이게 맞습니다. 악용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유사과학이 이제 그런 제공자의 욕심하고 수용자의 음, 욕심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 또한 잘못인 게 그 쉬운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믿으면 자기가 편하니까 자꾸 믿게 되는 건데, 조금 더 우리가 그 앞에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유사 과학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걸 회의해라.
네, 그렇죠. 네. 의심해보고. 그리고 네. 이제 평소에 과학 대중서를 좀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특별히 이제 매체 중에 뭐 과학을 많이 다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굳이 소개를 하자면 뭐 한겨레 사이언스온이나 뭐 동아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과학을 상당히 잘 균형 있게 다루거든요. 음, 그런 과학 기사들을 평소에 좀 눈여겨 보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 권위를 맹신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에 객관적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는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네. 용용농 책방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